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들은 전산회계 2급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1급으로 올라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곧장 전산회계 1급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전산회계 시험의 특징들을 설명드리고요. 그 두 부류의 학생들이 어떻게 전산회계 1급 시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을 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강좌는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강좌죠.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공인회계사 세무사이고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자, 2007년도에 명지전문대학 세무학과 교수로 부임을 해서 세법 개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이런 과목들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왜 취득해야 되느냐? 쓰임새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 증명용이에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일부의 학생들은 특성화고 학생일 수도 있고요. 또 일부의 학생들은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의 관련 경영학과나 세무회계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다른 과를 공부했다가 이직이나 전직의 차원에서 이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경력 단절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옮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회계 원리를 공부하고요. 조금 더 공부하는 분들은 원가회계를 공부하고요. 조금 더 공부하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공부를 하는데, 이 전산회계 1급은 보시는 것처럼 이 회계와 원가와 부가가치세 이 세 개를 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요. 특별히 이 회계는 회계 프로그램 K랩에다가 입력하는 능력들이 요구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는 이 정도 실력이 있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용도가 됩니다. 다만 뒤에 언급드리겠지만 이 전산회계 1급은 100점 만점에 7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하는 건데, 자격증만 부여를 할 뿐 이 학생이 몇 점으로 통과했나는 별도로 그 자격증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학생은 90점 훨씬 넘는 우수한 성적으로 붙는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70점 겨우 넘는 상태에서 그것도 한두 개 찍어서 맞추다 보니까 70점 초반의 실력과 90점 중후반은 차이가 좀 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격증이 있으면 기본적인 실력이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 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는 데가 일부 있어요. 자, 여러분 취업할 때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꼭 경리나 회계 쪽 또는 관리 부서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제조 공정이나 마케팅이나 완전히 이런 과랑 관련이 없는 부서를 여러분 취업한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ERP라는 시스템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해당 그 현업부서에서 전표를 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그 부서에서 회계부서가 아니지만 전표 입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뽑는 이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 신입사원이 회계에 대한 기본 능력이 있나 없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아예 가산점을 주기도 하고요.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력서에 전산회계 1급 같은 자격증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데 여러분들의 전공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전공한 그 전공 분야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불안정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안정적인 이 회계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격증으로 나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이 자격증들을 많이 취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용도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 3개월 정도 고생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취득한 보람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과 간단한 이 전산회계 1급을 위한 준비물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전산회계 1급은 회계 원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전산회계 2급을 공부했다면 이 회계 2급에서 이미 회계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계 2급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여기다가 조금 더 어려운 정도의 중급 수준의 내용을 포함시킨 내용이 바로 전산회계 1급의 회계 원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한편 전산회계 2급에는 없었지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실제 현실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할 때 10%를 더 붙입니다. 그럼 그걸 사업자가 걷어가지고 갖고 있다가 대신 시기별로 납부해 주죠.
이걸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만 공부한 학생들은 솔직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실력을 증명할 수 있게 되겠죠. 또 한편 원가회계예요. 기본적으로 상당수 기업들은 몽땅 다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 만들었을 때 어떤 원가가 들어가는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회계 원리 부분과 여기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 부분 이 두 가지는 몽땅 다 K랩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회계 원리 같은 걸 교과서로만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무적이다.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좌를 기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하신데요. 첫 번째는 이런 계산기가 필요하세요. 자, 기왕이면 여러분 JS 시리즈라는 계산기가 있어요. 여기에 훨씬 튼튼하고 타감도 좋기 때문에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 시리즈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컴퓨터가 필요해요. 가끔씩 어떤 학생들은 노트북이면 어떠냐라고 질문하시는데요. 노트북을 공부하실 분들은 기왕이면 키패드를 따로 구매하셔서 USB 포트에다가 키패드를 넣어서 입력하는 게 필요한 게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장에 나중에 가시면 어느 고등학교나 어느 대학이나 아니면 컴퓨터 학원을 세무사회가 빌려서 시험 실시를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컴퓨터들은 몽땅 다 그냥 자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트북의 위쪽에 있는 키패드로 입력한 분들은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노트북보다는 컴퓨터가 나은데 노트북으로 한다 하더라도 별도 꽂는 키패드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한편 전산회계 1급 교재예요. 자, 전산회계 1급 교재에는 수많은 교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술한 보시는 것처럼 콕콕 정교수 전산회계 1급이라는 교재가 있고요. 이 교재에는 12회 분의 기출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 소책자료에서 요약책자가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심 내용과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120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 전체 교재 내용에 대해서 몽땅 다 영상이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크게 본 내용에 대한 영상이 있고요. 본 강좌 공부 다 끝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핵심 체크와 120문제 풀 수 있도록 여기에 요약 강의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회의 기출문제 있죠? 요 기출문제까지 다 해설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저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져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분들이 저술한 교재가 있다면 그 교재로 이 영상을 공부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 영상들이 제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제 교재가 영상 보기에는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럼 전산회계 1급 공부를 어떤 흐름으로 하는 게 좋은가 공부의 순서를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차변 대변의 개념을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하고 왔다면 이 정도는 돼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차변 대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딱 주면 거래를 딱 보고 아 차변의 뭐 대변의 뭐 그 다음에 차변 대변 분계가 끊겨서 딱 들어가면 보나마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항목들은 재무상태표로 그 분계가 갈 거고요. 또 어떤 항목들은 손익계산서로 그 분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분계가 딱 끊기면 내가 끄는 이 분계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느낌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한 분들이거나 전산회계 2급 공부할 때 저 차변 대변을 날림으로 공부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래가 딱 주어지면 분계가 몸에 체화되듯이 딱 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자 다시 한번 기초를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이 기초 공부를 위해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콕콕 정교수 회계 입문이라는 강좌를 만들어 놔서 여러분 얘는 유튜브에도 무료로 모두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25분짜리 총 16강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걸로 다시 한번 차변 대변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개념을 익히셔야 되니까 이걸로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기초를 익혔다라면 이제 계정 과목을 익혀야 돼요. 자,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계정 과목은 자산이 있고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 자본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항목들이지 않습니까? 요 순서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공부 다 끝나고 나면 손익계산서에 이제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죠. 자, 요 순서대로 그대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회계 2급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어렵고요. 회계 2급은 기초적인 내용만 있다면 얘는 중급 수준으로 이렇게 문제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익혀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이 이제 K랩에 어떻게 입력되는지를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을 또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하는 학생들은 이 전산회계를 따로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종이에다만 쓰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K랩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연습을 추가로 하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실제 사회에서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거래를 할 때 10%의 부가가치세가 팔 때와 살 때 어떻게 부과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익힙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메인 매치 전표라 그래서 K랩에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즉 부가가치세가 연계된 거래는 메인 매치 전표에, 부가가치세가 연계되지 않은 거래는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익혀야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메인 매치 전표 같은 실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강론을 들어가서 여기서 이론 문제로만도 출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 K랩 입력과 살짝 관련이 없는 이런 내용은 추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조금 양이 많아서 너무 어려운 내용은 과감하게 일부의 내용은 패스를 하더라도 전혀 합격에는 지장이 없고요.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패스해도 괜찮은 내용들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들으시면서 교재에다가 이렇게 체크 해놨다가 좀 여러분들이 속성으로 공부하시거나 좀 실력이 딸리는 분들은 그걸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뭐 한 70점 후반대나 80점 초반 맞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이렇게 공부를 익히신 다음에 이제 따로 원가회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 원가회계는요, 무조건 이론 문제로만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4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는 아주 쉬워요. 근데 2문제 정도는 조금 중급이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면 패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부의 문제이니까 패스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제가 강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패스해도 됩니다 라고 다 찍어 드리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원가회계 자체가 이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다시 여기서 패스를 해버리고 나면 정말 공부할 양이 되게 작아지거든요. 요 정도만 해도 고득점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시간이 너무 없으시잖아요. 이 원가회계를 그냥 통째로 패스한다 하더라도 합격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K랩 입력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4개를 통으로 날리고 하나 찍어버리면 한 문제 맞을 수 있잖아요. 사지던다니까. 그렇게 처리해도 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전산세무 2급으로 넘어간다거나 실제 나중에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할 거라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의 이론 문제는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 업무가 가능하니까 그런 분들은 패스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공부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시험 직전에 적게는 5회부터 많게는 한 10회 정도까지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중에 또 일부 학생들은 10회 정도까지도 좀 불안하니까 이걸 또 확장해서 12회까지 푸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에는 총 12회까지 최신 문제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가서 보시는 것처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약집 있죠? 거기에 몇 장 안 돼요. 한 5장 정도로다가 총 공부할 내용 요약을 딱 해놨고요. 몇 장 안 돼요. 한 5장 정도로다가 120문제 잘 나오는 문제를 쫙 집어넣었으니까 그 잘 나오는 내용 5장 정도, 잘 나오는 문제 5장 정도를 시험 보기 직전 한 3일에서 5일 정도 전에 체크하고 가서 딱 시험 보면 여러분 중에 실력 있는 분들은 거의 100점 가까운 시험 성적이 나올 거고요.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해도 70점 중반 정도 나와서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전반적인 공부의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인 출제의 범위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실력 있게 공부한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속성으로 합격만 노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 분들을 위해서 각각 나누어서 공부할 내용, 시험 출제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요 출제 범위로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크게 이론 문제 30점과 실무 문제 70점으로 여러분 배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이론과 실무는 거의 연계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가에게만 여기서만 나오죠. 자, 2개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실무 따로 공부하고 이론 따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론 실무가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 공부하고 바로 실무를 푸셔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실무이니까 일단 실무를 풀이를 하시고요. 시험장에선. 그 다음에 이론을 푸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실력 있는 분들이야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론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회계 원리, 자산 쪽, 부채 쪽, 자본 쪽, 수익 쪽, 비용 쪽, 그리고 부가치세 원가액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2문제, 3문제, 2문제, 수익 비용 1문제. 총 요게 8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부가세 3문제, 원가액이 4문제, 총 1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이 정 없는 분들은 이 원가액을 통으로 포기해도 된다 그랬죠. 또 이 부가치세 3문제는요. K랩 입력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강론에서 좀 어려운 내용 몇 문제를 빼서 이 중에서 한 문제 틀린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합격의 문제가 없어요. 15문제죠? 이 중에 최소 11문제, 즉 4문제 정도까지는 틀려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게 실무의 문제인데요. 기초정보관리라 그래서 여러분 얘는 회계가 아니고요. 그냥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주소 입력한다거나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 이건 무조건 여러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표는 회계 원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매매주 전표와 오류 수정과 결산 정리 이 문제는요. 회계에다가 부가세를 더한 문제이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오류의 수정과 여기에 있는 결산 정리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 공부했던 일반 전표와 매매주 전표, 다시 말하면 이 내용들은 이쪽에서 공부했던 회계와 부가가치세를 짬뽕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5문제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위에 공부한 내용의 또 다른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부의 조회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회만 해서 볼 줄 알면 돼요. 여러분 따라서 일단 이론이 취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23문제 중에서 17문제 정도 52점을 받아야 돼요. 이 몇 문제입니까? 5문제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총 몇 문제 틀려도 되는 겁니까? 9문제까지는 틀려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고요. 요게 결국은 더하고 나면 22에 50이니까 74점 정도가 나와요. 70점 초중반 정도를 목표로 공부해서 한두 개 실수해야 겨우 70점을 넘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최소 합격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 주의할 게 바로 속성 학습자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전산회계 1급이 뭐 3주 만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광고를 보고 정말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자, 속성으로 공부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할 2가지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바로 기초의 중요성이에요. 그 속성으로 공부해서 몇 주 만에 전산회계 1급을 합격한단 말의 의미는 굉장히 기초가 튼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전산회계 2급 같은 걸 해가지고 기반이 아주 탄탄한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어려운 회계 공부하고 부가치세 공부하고 해서 붙는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완전히 초심자인데 3주 만에 붙는다? 그건 제가 보기에 불가능해요. 여러분 따라서 기초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요. 너무 속성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분들은 짧은 기간 내에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2개월 정도는 필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패스할 항목들이에요. 실제로 다른 내용과 연계성이 떨어지면서 어려운 것들은 패스해도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사채. 이건 내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또 출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다른 거랑 별 연관성이 없어요. 과감한 얘는 패스해도 합격에 지장이 없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원가 쪽에서 아주 어려운 복잡한 계산 문제예요. 얘는 출제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내용과 별 연계성이 없습니다. 이거 패스해도 괜찮습니다. 요런 거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성으로 2, 3주 만에 합격할 수 있겠지라고 마음 먹고 전산회계 1급부터 했다가는 실제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다시 전산회계 2급으로 백해서 걔를 공부해 다시 올라오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 너무 속성으로 짧게 몇 주 만에 초심자인데 합격한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초심자일수록 좀 시간을 넉넉히 가지셔서 기초를 잘 다지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정리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매년 1000명 정도의 회계사가 합격해서 배출이 되고요. 매년 700명 정도의 세무사가 합격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총 1700명 정도의 세무 전문가들, 회계 전문가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일정 정도 근무를 하다가 5에서 7년 뒤에는 본인들이 개업을 하세요. 그래서 약간 작은 규모의 회계법인을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회계사무실을 창업을 합니다. 그럼 이때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런 전산회계 지식이 필요한, 즉 프로그램 입력할 수 있는 기본 직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개업하는 분들이 보시기에 자기의 업무를 해줄 만한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개업한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은 진짜 능력 있는 직원 뽑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이 뭔지, 또 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 회계 업무에 좀 적성에 맞고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학생들은요, 이 전산회계 1급 정도를 아주 기본 자격증으로 취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산세무 2급과 전산세무 1급 내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경관리사라든지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부의 학생들은 세무사 같은 자격증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산회계 1급이 딱 좋은 중간 정도의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랑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2급을 제대로 공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 있다라든지 경영학과나 세무학과에서 1년 동안 회계 원리를 공부해서 그 내용을 너무너무 잘한다라는 그런 실력자들은 짧으면 한 달, 길어도 한 달 반 정도면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심자다, 나는 관련 전공자가 아니다 하는 분들은 짧으면 한 2개월, 길면 3개월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한번 취득을 해서요, 여기서 한번 나의 장래적인 직업의 길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저랑 본격적인 전산회계 1급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